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합니다.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또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당초 6월 1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이 디폴트 될 수 있다라고 못 박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 경제는 글로벌하게 미국 디폴트 특집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재무부가 애초 6월 1일로 경고했던 디폴트 시한을 5일로 수정한 상태에서 앞서 오프닝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난 5월 28일에 부채한도 협상 합의했고 합의안이 어제 하원 운영위원회 통과한 데 이어서 오늘 전체 회의도 통과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입법 그렇죠. 절차를 놓고 볼 때 상원을 거쳐야 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까지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상원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당초 우리 생생경제는 디폴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6월 1일까지도 결론이 안 날 것이다라는 예상도 했는데 그것도 또 맞았어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디폴트 시한을 또 닷새나 뒤로 연기하면서 결국 최종 결정은 이번 주말에 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디폴트라는 그런 어떤 초유의 사태를 피해가자라는 그런 데에서는 여야가 일치됐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상당히 크게 각자가 큰 폭의 통큰 양보를 했어요. 이런 것은 우리 국회에서도 좀 배워야 될 일 같은데요. 지금 이제 관심은 우리 경제인들의 관심은 애초부터 디폴트는 안 될 것에 방점을 찍었으니까 디폴트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은 호사가들의 관점이고 우리의 관점은 디폴트 없이 언젠가는 타협이 되는데 타협안의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지금 일단 하원 전체위원회를 통과한 그 안을 보면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주 공화당이 크게 양보한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부채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31조 달러예요. 그런데 앞으로 2년 동안은 그 한도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뉴스예요. 그럼 한도가 없어진 거네요. 무한정수도 되는 겁니다. 네. 한도가 2년 동안만 한도 적용을 하지 않겠다. 앞으로 2년이란 건 대선이 남은 2년, 바이든 대통령 남은 2년이에요. 이 2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 마음껏 부채를 끌어다 쓸 수 있는데 자, 그 면이 어떤 문제에 불씨를 낳느냐면요. 마음대로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시중에 있는 뉴욕 증시에 있는 돈을 싹쓸이해 갈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정부가 어차피 빚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뉴욕 증시에 자금 스퀴즈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 국채 금리는 급격히 오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FOMC 금리 인상보다도 더 무서운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디폴트 위기가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국채 금리는 떨어질 거예요. 이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도 많이 양보했습니다.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양보한 것은 예산안 삭감 있을 수 없다 이랬는데 지금 2024년도 예산은 2023년 수준으로 동결시키고 그다음 예산은 1%만 늘리기로 했거든요. 네.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가 5%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1%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 실질 소득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군요.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했던 많은 정책들을 제대로 못 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재임 동안 특히 대선 기간 동안 이제 부채 한도 골머리를 안 섞이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양보를 해서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실질적인 예산 삭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던 그런 국가 예산을 통한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부 마비될 수가 있다. 그 관련된 산업은 좀 보틀렉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관심은 이전부터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만 디폴트가 되냐 안 되냐 언제 디폴트가 아니라 이번 합의안이 어떻게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인지 이 대목을 더
예의주시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합의안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이제 표결 상태를 보면 한 3분의 2 정도는 찬성을 했고 3분의 1 정도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각각 이제 반대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인 합의점을 찾는데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반대파도 반대의 의견을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 각각 의견 제시를 한 것은 이제 분명한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게 이제 극단적인 대치가 갔을 때의 여야 의원들의 정치적인 셈법을 보면 아무래도 2011년의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2011년에 강경했었던 어떤 승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양보를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더 이상 이제 부채를 늘려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뜩이나마 어떻게 보면 좀 안정을 이제 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또 다른 또 외부 충격을 줄 수 있었던 부분들까지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대로 서로 간에 그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해서 적절점을 찾은 면에 있어서는 운영의 묘를 돋보였다라고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그 정말 저희들이 궁금한 건 그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면 IRA법이라든지 네. 각종 이제 보조금을 받는 이제 그러한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지되느냐는 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서명한 이후에 미국이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 주창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IRA법과 관련해서는 지출 삭감이 안 됐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내년도 예산 삭감은 안 됐지만요. 지금 IRA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로 줘야 될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대폭 주면서 친환경 산업을 도입을 하고 했는데 네네. 그 예산이 추가로 줄 부분이 없어질 수는 있어요. 현재 있는 예산을 네. 2024년도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더 추가 예산이 생길 가능성은 없어진 거군요. 그러면. 아니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은 동결했지만은 네. 2024년을 대비하면 다른 예산을 빼다가 이쪽으로 쓸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영주 박사님 얘기대로 큰 틀은 합의를 했지만 그 예산을 전용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러겠죠. 일단은 예산 규모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제 된 거고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대한 정권은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야가 갖고 있는 거 이제 총한도를 하원에서 이제 넘겨준 거니까 정부 예산안을 운용하는 것은 이제 민주당의 몫인데 그러면 이제 우선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 우선순위의 경중에 따라서 삭감되는 예산도 있을 거고 오히려 늘어나는 예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거기서 이제 우리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뭐 각 업종에 따라서는 다 다르긴 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IRA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대로 아직 끝난 건 아니고 하원까지 통과한 거고 상원 통과도 남았고 바이든 서명까지 가고 나서야 이제 내용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그때군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예산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 한계는 많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네. 정말 큰 한 고비는 넘겼다. 안도의 한숨은 쉬어도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늘 매주 이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채한도 협상 관련한 뉴스는 이제는 여기서는 일단락이 되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음 주부터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이 됐습니다. 6월 1일인데 보니까 최근에 뭐 어제도 그렇고요. 경제 지표 관련한 것들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미국의 경제 지표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4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도 얼마 전에 발표가 됐고 또 4월 구인 이직 보고서 구인 건수 이것도 발표가 됐고 뭐 실업률 발표됐고 또 집값도 뭐 2달 연속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지표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지표들 보면서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을 한번 좀 판단을 해보고 싶어요, 교수님. 네, 드디어 6월이 밝았는데요. 6월이 이번 올해 6월은 굉장히 세계 경제 사적인 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오고 그것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5월 달로 끝났느냐 6월 달에는 금리를 드디어 동결하는 쪽으로 가느냐 변곡점이 오느냐 하는 대목이거든요. 이 경제는 사이클을 그리는
하나의 순환을 그리는 이 과학이기 때문에요. 이게 상승 곡선이 턴 다운을 했느냐, 턴 업을 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6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느냐 동결하느냐가 굉장히 관심인데 그것을 결정하는 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경제 지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경제 지표가 예를 들어서 물가가 좀 안정됐다 하면 이제 금리 안 올려도 됩니다. 그다음에 고용도 좀 이제 어느 정도 그 뜨거운 열기가 좀 진정됐다 하면 금리도 동결해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좀 빨리 안 떨어지네요. 그래요. PCE 물가 지수라는 예. 소비 지출 물가 이게 예상보다도 더 높게 나왔고 그래서 좀 불안하고요. 또 하나 고용은 고용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간 고용 그 졸트 보고서라고 해서 얼마나 새로 뽑느냐 채용 실업 이런 상태를 전산으로 이렇게 잡아서 한 건데 무려 지난달에 1,000만 명 이상 정확하게는 1,010만 명 모집 공고가 났어요. 네. 그래서 실업자와 신규 모집 간의 그 배율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업자가 100명이면 새로 모집 공고는 몇 명이냐라는 걸 나타내는 게 실업 그다음에 고용 배율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미국의 실업자는 100명이 생겼는데 신규 고용 채용 공고는 180명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이 돼도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네네. 그 얘기는 고용이 뜨거운 거고 평소 같으면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근데 지금 미국 연준 FOMC 같은 게 걱정이 되는 게 고용이 잘 되면 또 임금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물가를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금리 또 다시 금리 인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러다 보니까 지표가 엇갈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래서 이 또한 이 연준이 다음 FOMC를 하는 6월 10 며칠이죠? 12일입니다. 네. 12일입니다. 12일 고까지 또 추가적으로 나올 경제 지표가 많이 있어요. 네네. 그거 우리 생생경제와 함께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것을 봐야 금리 그렇죠. 인상 여부를 확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희도 볼 수 함께 지켜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노동시장이 아직 굉장히 견고한 그렇죠. 걸로 나왔고 말씀하셨지만 구인 건수가 1,000만 건 돌파했고 실업률은 54년 만에 최저치가 나왔대요. 네. 이렇게 되면 아직 더 좀 긴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아직 좀 덜 떨어졌다고 하셨죠? 예. 그리고 미국 집값이 반등했다는 요 지표로는 뭘 할 수가 있나요? 전반적으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미국의 금리를 급격하게 2022년에 올렸던 것들이 2023년도에 좀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경기는 오히려 살아날 기조들이 많다. 그게 이제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IR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에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네. 당연히 미국의 고용이 늘어날 것이고 고용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두터워지면 집도 또 구매를 할 것이고 이런 효과가 상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린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순하게 미국이 금리 인상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보면 과거 같으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반 만에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효과가 나타날 때가 된 거죠.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린 게 1년이 넘었으니까 네. 효과가 나타나서 조금 약간의 어떻게 보면 거품성이 있었던 뭐 CPI 기준으로 봤을 때 9라는 숫자가 찍혔다가 바로 꺾인 것처럼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거는 쉽게 내려왔죠. 근데 저희가 한 달 반 전인가요? 2달 전에 이제 교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낮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제 어려운 구간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전에는 조금 우리가 상승이 갔다가 딱 꺾어질 때는 쉽지만 이제는 탄탄한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진 거죠. 한쪽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기 둔화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지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예, 미국 예. 경기가 더 이제 지금 살아나는 상황.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이것을 가지고 다시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여부. 지금 물론 이제 6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들이 50%를 넘어선 상태거든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확률이. 이제 슬금슬금 이제 58% 정확한 아니 뭐 동결이냐 아니면 인하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스킵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면서 6월 달에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었습니다만 이번 주 들어서부터 이제 그게 슬금슬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로또 베팅하듯이 네. 수치가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제 목전에 차 있다라는 것들이고 일단 미국 경기가 이런 식으로도 가면서 어떻게 보면 연착륙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로 봐야지 이것 때문에 다시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강경 기조로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예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집값도 지금 현재 2달 연속 주택 가격 지수가 좀 반등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하는 건데 우리도 지금 주택 가격 같은 경우 보면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급매물이 소화되고 나서 반등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다시 좀 주춤하거든요.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하게 매매할 것들이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소비자 뭐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한 카테고리로 조금 미세 하나만 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번에 FOMC에서 6월 기준금리 어떻게 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예, 저 지금 혼내시려고 그랬죠. 만약에 못 맞추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재밌잖아요. 일단 한번 저희가 전망을 해보고 다음에 또 그 FOMC 결정되면 또 그때 가서 또 분석하면 되죠. 예,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하고 통화는 못 해봤는데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아직 결정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굉장히 좌고우면하는데요. 네. 저는 현 상태에서 동결하는 쪽으로 조금의 무게중심이 좀 더 두어졌어요. 왜냐하면 경제 지표가 지금 덜썩덜썩해서 이 금리를 올릴 요인도 생겼지만 그러나 부채 한도 협상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부채 한도 앞으로 2년간 이제 한도 없이 행정부가 마음대로 쓰라 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 부채를 일단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정부의 어떤 부채 익스포저를 줄이기 위해서 국채를 더 발행할 겁니다. 그러면 시중에 자금을 휩쓸어 갈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물가를 잡는데 그 메커니즘이 금리 인상을 하면 시중에 돈을 회수하는 거거든요. 그 효과가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되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연준이 돈을 안 가져가도 정부가 돈을 좀 흡수해 가요. 그리고 정부가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얼마를 흡수해 갈지 모르지만 연준 입장에서도 좀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6월 달에는 좀 동결하자는 쪽에 무게중심이 좀 더 실릴 것으로 보는데 이 또한 앞으로 한 10일 동안 남은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가 있다고요. 그것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다. 네. 한국 시간으로 6월 1일 오후 3시 19분 기준으로 우리 김 교수님께서 전망하시는 건 FOMC에서 6월에 동결 가능성이 조금 크지 않을까. 왜? 지금 긴축이 약간 필요한 상황이나 그러니까 연준에서 긴축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긴축의 효과가 날 것이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열흘 뒤에 연준 회의장으로 제가 한번 모셔가겠습니다. 연준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청자분들께 잠깐 좀 설명드리면 궁금해요. 연준 회의가 이제 연준 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할 때 제일 처음에 누가 먼저 나왔냐면 연준의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제 국장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는 국장이 제가 이제 정확한 이름을 하여튼 그분이 이제 그 데이터를 쫙 이제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고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연준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브리핑을 하고 1차 회의 토론을 합니다. 1차 토론을 하고 잠깐 정회했다가 2차 토론 이전에 연준 의장이 나서서 나는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고 2차 토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투표를 해요. 그러고 나서 금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준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2차 토론 이전에 자신의 의견을 이제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의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연준 위원들이 보는 것은 첫 번째 그 국장이 발표하는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과 두 차례 걸친 토론 이후에 결정된다. 회의장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인상을 하잖아요.
만약에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랑 2%포인트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걱정했던 거는 금리 차이가 벌어질수록 언제 자본이 유출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자본이 오히려 들어온다면서요. 지금 이제 뭐 당적인 예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주일째 본무 터지듯이 지금 사고 있는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그렇게 사고 있는 거고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있어서의 외국인들 유출은 보여주고 있지 않고 특히 원화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빠져나갈 그러니까 이제 금리 격차만 놓고 본다라면 하지만 저희들이 여러 번 다뤘듯이 금리 격차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가장 이제 크게 움직이는 것이 환율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각 기업들의 전반적인 전망 근데 이런 것들이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확연하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만에 하나 좀 금리 격차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려하실 바는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유튜브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 지식이 굉장히 저변이 많이 확대가 돼서 맞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차와 한미 금리 차와 환율까지 걱정하는 굉장히 우국지사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이 지난번에 금통위 이후에 기자회견 하면서 한 얘기를 잠시 전해드리면요. 참 걱정해 줘서 고마운데 좀 제발 그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라. 그러니까 한미 금리 격차 이퀄 바로 우리 환율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아주 간절히 호소를 했어요. 거기도 기자가 또 질문을 했더라고요. 금리 격차 2%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데 왜 그러냐면 금리 격차가 환율을 좌우하는 한 요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이슈가 더 크냐면요. 미국의 금리 한 번 더 올린다 하더라도 더 이상 금리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 중장기적으로 미국 금리는 안정 또는 하향 기조입니다. 그 얘기는 달러 강세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해요. 미국 달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역 수지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금리 격차를 떠나서 지금 많은 미국 자본들이 왜 한국에 들어오느냐. 한국 기업이 잘해서 아닙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 재무 구조는 아주 형편없어요. 실적 안 좋습니다. 그런데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그동안 한국 돈이 너무 많이 평가절하됐다. 돈 가치가 떨어져 있다. 현재 우리 1,300원대 환율 좀 창피한 수준으로 우리 돈 가치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상저하고 하반기에 좀 잘 될 거야. 우리 실제로 우리 하반기에 무역 수지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반도체가 좀 좋아진다 그러면 급격히 개선될 수 있는데 거기에 배팅을 하는. 왜냐하면 외국인 자본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미 금리 차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한국의 무역 수지가 좋아져서 거기에 따라서 한국의 통화 가치가 오른다면 주식 투자한 것보다도 환차익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자본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한미 간의 금리 격차 0.25% 더 벌어져도 물론 우리가 그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해야 되지만은 미국 한미 금리 격차 이꼬로 우리 환율의 급등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이창용 총재의 호소에 아주 적극적인 한 표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어제도 생생경제 시간에 이제 전문가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어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 이걸 좀 아셨으면 저희가 이틀 연속 간곡하게 그 총재께서 호소했던 내용을 2번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라는 게 하나의 원인이 또 다른 하나의 결과를 낳는 건 아닌 거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죠.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그런 우려를 좀 씻어내시기를 그래서 보는 그 좀 눈을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참 많이 배웁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입니다. 오늘은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이에요. 목요일은 매주 경제는 글로벌하게 이 시간으로 꾸미고 있고요. 2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님과 정말 국제경제를 심층 어디서도 들을 수 있는 깊이 있는 분석을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1부 끝에서 저희가 퀴즈를 내드렸었어요. 이것은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
뜻하는 말입니다. 1번 실업률, 2번 실업 빼고 아메리카노. 네.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힌트를 또 두 분께 부탁드릴게요. 우리 차영주 소장님부터 좀 힌트를 주실까요? 이게 지금 예시가 이제 실업 상태에 있는 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네, 비율을 네. 얘기하는 건데 저는 보기가 상반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실업 상태에 있는 분이 시럽을 넣고 아메리카노를 드셔야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을까요? 시럽을 빼고 아메리카노를 드신다라는 좀 것은 당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실업 상태가 아니죠. 고용 상태죠. 아. 그러니까 이 한쪽에 얘는 고용 상태, 시럽 빼고 아메리카노는. 근데 나머지 한쪽은 다른 의미고 그다음에 실업 상태에 있다라면 둘 보기가 하나는 실업률이고 하나는 시럽 넣고 아메리카노 이렇게 됐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굉장히 수준 높은 힌트를 굉장히 주셨습니다. 어려워. 교수님, 네. 제 부담되실 것 같은데 편하게.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집에 가정에 예를 들어서 4명의 가족이 있다. 아빠도 일하고 엄마도 일하고 자녀 둘이는 15세가 안 돼서 대상이 아니다.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일을 하고 한 명은 일하고 싶어도 최근에 직장에서 잘렸다. 네. 요랬을 때 요 비율이 얼마로 나타나느냐. 네. 그죠? 네. 이랬을 때 이 비율은 50%로 나타나죠. 그렇죠. 네. 둘 중에 한 명밖에 취업을 못하고 한 명은 취업을 그렇죠, 하려고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업자의 비율 이것이 오늘의 답인데요. 근데 실업자든 네. 실업자가 아니든 네. 마무리를 하실 수 있겠죠?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대목은 좀 상당히 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차 소장님의 힌트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죠? 뭐 저는 좀 의견을 달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네. 실업에 관련된 저희가 이제 지표를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일할 의지입니다. 의지가 있는데 내가 고용 상태가 아닌 것은 이 비율에 들어가지만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0대 40대라 하더라도 내가 일할 의지가 없으면 이 비율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이제 뭐 15세 이상이면 생산 가능한 인구다라고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용 상태냐 아니냐를 가지고 단순하게 이 비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의지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의지가 있으면 뭐든지 헤쳐갈 수 있다. 또 이런 철학적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예. 이게 구체적으로 이 통계를 잡는 데 아주 중요한 경제학자들의 고민이고 그런 지표가 있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물어봐서 너 취업할 생각 있니 없니? 다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3번째 주에 본인이 실제로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해야 되고 또 거기에 그 원서를 내야 돼요. 원서를 안 내면 취업할 의사가 없는 거라고 해서 그것은 자발적 실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통계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 통계 그렇게 간단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한 나라가 고용이 안정적이냐 아니냐 이거 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 통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 실업률, 2번 실업 빼고 아메리카노 중에서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간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힌트만 한 5분을 지금 들었습니다. 예, 2부에 지금 할 얘기도 실업 넣고 많은데. 아메리카노 마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답이 정답률 100%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2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부는 이 기업 소식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장중에 한때. 이게 어제였던 것 같은데 이게 되게 그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큰 뉴스였던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1조 달러를 돌파한 지금 현재 기업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빼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그다음에 이제 구글, 그다음에 이제 그 아마존, 그다음에 알파벳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 외에 반도체 기업이 1조 클럽에 달성한 거는 엔비디아가 처음입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초입니다. 예. 물론 이제 아직까지 확정되기는 어렵죠. 오늘 밤에 이제 그러니까 새벽 끝난 뉴욕 증시가 5%대 빠졌기 때문에 다시 1조 달러가 좀 빠졌고 그런 것지만 그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를 보는 시각이 그 전에 엔비디아는 이제 메모리에 이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메모리 1등은 삼성전자고 2등은 하이닉스고 엔비디아는 3등인데
저 밑에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요. 그랬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올해 엔비디아 주가 상승률이 약 한 160%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예.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소속돼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해 한 40%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나스닥 지수가 한 30% 올랐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엔비디아의 이런 독주가 상당히 눈에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고 2020년, 2021년에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상승했다 조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주가를 넘긴 기술주 중에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올랐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올랐느냐라고 본다면 올해부터 나온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오픈 AI인 챗 GPT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GPU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이번에 GPU. 네, GPU가 이제 그 연산 장치인데 GPU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냐라면 엔비디아가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CPU라고 하는 게 있고 GPU는 과거 이제 그래픽 카드였습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제 아들이 맨날 그래픽 카드 바꿔달라 게임해야 하는데 이게 막 움직이는데 영상들이 막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였는데 그러다 이 GPU가 발달하면서 이제 연산 능력이 이제 그게 늘어난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 능력이 굉장히 그러니까 CPU 거죠. 같은 경우는 직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GPU는 병렬입니다. 8단으로 쌓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연산 능력이 이제 고도화된 거죠. 이번에 최신 그 인공지능인 챗 GPT GPT-4 같은 경우 이 GPU가 10,000개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90%를 엔비디아가 공급하고 있거든요. 세계 시장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엔비디아 가가지고 GPU 주세요 하면 6개월을 기다려야 되고요. 근데 한 개당 4천만 원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지금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 경제 어떤 트렌드를 보면요. 경제는 항상 변하지만은 변화 속도가 어떤 기간에 급격히 한번 변해서 새로운 판을 짜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대부분의 시대는 천천히 변하지만 갑자기 변하는 시대. 이것을 이제 경제학에서는 모멘트라고 그럽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도입했을 때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가지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맞아요.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것을 세계가 완전히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이것을 아이폰 모먼트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때 못지않게 또 한 번의 혁신이 오고 있다. 그것을 엔비디아 모먼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엔비디아 회사 그렇게 썩 나이스한 회사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엔비디아를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네. 자, 엔비디아가 무슨 뜻이냐? 도대체. 왜냐하면 회사 이름을 보면 회사에 이념이 나와 있거든요. 엔비디아 영어 단어 없어요. 그런 단어. 이 엔비디아가 라틴어에 질투당하다. 뭐 용용 죽겠지 이런 얘기예요. 엔비디아 뜻이요? 엔비디아 뜻이 라틴어로. 근데 원래 NV라는 뉴 버전이라는 그냥 새로운 버전, 회사 이름도 뉴 버전이 시작했는데 그래서 NV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게 다른 회사도 뉴 버전이라는 얘기는 얼마든지 다 하니까 한번 맞춰보자. 거꾸로 끼워 맞춰온 이름인데요. 자, GPU를 만들었고 GPU를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GPU에 대한 진상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GPU는 a kind of CPU입니다. CPU의 일종이에요. CPU는 게 Central Process Unit, 중앙 전산 장치, 사람으로 치면 두뇌에 해당하는 건데 컴퓨터의 머리예요. 근데 이 엔비디아가 원래 CPU 만들려고 했는데 인텔이 하는 걸 보니까 자기 실력으로는 CPU 못 만들겠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거보다 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GPU 쪽에만 이제 한 거예요. 지금도요. CPU는 인텔이 1등입니다. 그런데 CPU는 지금 차 박사님 얘기한 대로 그게 직렬 형태로 되니까 굉장히 고도의 어떤 연산을 해줄 수 있지만 직렬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정확하고 아주 고도의 계산은 CPU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변칙을 택한 겁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란 분. 중국말로 황런신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자 게임을 하는 데는 그렇게 CPU 같은 머리 좋은 게 필요 없어요. 게임은 동시에 왼쪽에 우군도 있고 아군도 있고 서로 싸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CPU의 한 종류 그래픽 카드 전용이라 해서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을 해서 GPU를 만드는데 다른 회사는 이걸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AI가 나오면서 AI가 고도의 머리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검색해서 AI에서 뭘 물어보면 빨리 검색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빨리 말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게 게임용 들어가는 GPU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GPU가 폭발적으로 지금 수요가 생겼는데 너도 나도 지금 AI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GPU를 제대로 만들고 있는 게 엔비디아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데 지금 또 너무 가격이 뻥튀기가 됐다 해서 주가가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여튼 두고 볼 일이긴 합니다만은 AI 시대에 가장 특화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러면 엔비디아와 이제 뭐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 그렇죠. 반도체 기업.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간단하게 인공지능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이제 GPU하고 네.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 칩이 또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인공지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PU는 연산을 하는 거고 그 연산을 도와줄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HBM인데 이 HBM을 시작한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메모리 강자이다 보니까. 그런데 특히 이 HBM의 50%를 그 하이닉스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40%를 삼성전자가 하고 있고 10%를 마이크론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90%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90%를 하고 있어요. 이 HBM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PU란 단어를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것처럼 HBM도 하이닉스가 원래는 미국 기업과 그 1990년대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폭발한 수요가 좀 돼서 고성능 칩이 되는 거죠. 이 칩이 프로세서가 됨으로써 이게 구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GPU는 엔비디아가 이제 하는 거지만 그것을 도와주는 고성능 칩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굉장히 이 인공지능의 수혜를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 포션 중에 비중이 작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주력으로 GPU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 그 작은 기업이 막 열심히 일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워낙 대기업이 HBM의 사업부는 작다라는 거죠. 네네. 삼성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은 거죠. HBM이 작으니까. 아직은 작거든요.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커질 거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비중이 좀 작다. 그 비중도 적지만요. 인공지능 프로세싱을 움직이는 그 상황에서 GPU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GPU의 속도와 성능이 인공지능을 좌우하지만 문자 그대로 HBM은 보조 역할이에요. 별 어떤 이 폭발적으로 그게 뭐 없으면 안 되지만 이것이 급하게 많이 수요가 창출되지도 않고요. 또 이 대목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다른 회사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는 이제 GPU, 엔비디아는 사실 반도체 생산 회사가 아니에요. 패블리스입니다. 자기들 공장 없어요. 이 GPU를 어디서 생산하느냐? TSMC입니다. 아, 위탁 생산하는 거예요? 위탁 생산을. 그 TSMC하고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가 뜨면 가장 크게 뜰 회사가 바로 TSMC다. 아, 그렇군요. 이제 이런 점에서 현재 그 AI 반도체 AI 시대가 오면 엔비디아가 뜨니까 삼성, SK도 폭발적인 장세가 올 것인가? 그거는 아니다. 그러네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지금 반도체 재고도 많고 오히려 이런 어떤 AI 같은 아주 첨단 산업에 우리 기업이 지금 AI도 개발을 세계적으로 많이 늦었고 GPU 관련 부분도 많이 늦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이제 좀 느낀 게 지금 이제 엔비디아 그 대표가 대만에 가 계시거든요. 근데 대만에서 이제 TSMC에서 이제 위탁 생산하잖아요. 근데 TSMC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식의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그것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그거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기대감이지만 그 발언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제 그 기사가 이제 깊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만 현지에서 더군다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TSMC를 압박하는 건지 아니면 뭘 얻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제스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 구도는 굉장히 이제 복잡해져 가는 거죠. 반도체 업계라는 게 단순하게 과거의 우호 협력 관계를 떠나서 서로 관계 이해 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치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과연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얼마만큼의 포지션을 남의 것을 뺏어오고 내 것을 수성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치킨 게임이라는 데서 우리가 승리를 해서 메모리가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이라는 용어를 쓰긴 뭐 하죠.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라는 것은 메모리 같은 경우는 A 제품을 쓰다가 B 제품을 갖다 꼽아도 구동이 되는 건데 시스템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치킨 게임이라고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지금 이제 글로벌 반도체 대전이 시작된 입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공격과 수성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합니다. 표현을 글로벌 시장의 반도체 그 대전이라고 표현을 네. 하셨어요. 맞아요. 지금 이제 1분도 채 안 남았는데 앞으로 반도체 시장 커질 수밖에 없고 뭐 자율주행, 인공지능, 뭐 스마트시티 대량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일본에서도 지금 8개 대표 기업들이 출자해서 반도체 회사 만들고 라피더스라는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걸 보면 앞으로 계속 우리가 생생경제에서도 이 반도체 시장의 흐름은 늘 좀 계속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오늘도 진짜 시간이 금세 지났습니다. 이제 두 분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이죠. 경제는 글로벌하게 오늘도 두 분과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 재밌게 나눠봤습니다.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님,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